네. 여러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음악이 잠시 늦게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만은 굴뚝 같지만 쉽게 하기 어려운 이 일을 해내신 분이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든 아주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충남 공주시의 한 주택가입니다. 남성 2명이 엉겨붙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이고.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옷을 훔쳐 나온 절도 현장을 목격한 한 60대 남성이 직접 제압에 나선 겁니다. 허허. 이 절도범은 팔을 뿌리치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하지만 60대 남성이 팔로 남성의 목을 감는 등 격렬한 몸싸움을 한 끝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절도범을 잡아두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최정아 기자님, 절도범을 맨몸으로 제압한다? 이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 사실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과정은 더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요. 절도범 제압에 나선 이 60대 남성이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배회하는 한 남성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골목에 숨어서 이 남성을 계속 관찰을 했었던 거죠. 어머. 그런데 그 순간 이 남성이요. 셔터가 잠시 아주 조금 열려있던 다른 이웃집 창고로 몰래 들어간 게 포착이 아이고. 됐습니다. 5분 만에 그 남성이 다시 나왔는데 분명 들어갈 땐 빈손이었는데 나올 때는 손에 두툼한 이 점퍼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이때요, 이 남성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치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 비싼 코트 등을 훔쳐갔다라는 이 과거 이웃의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바로 이 남성을 절도범으로 확신을 하고 이 제압에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야, 이분의 그 촉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장유민 변호사님, 앞서 영상 보니까 이 제압하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렇죠. 맨몸으로 제압을 했는데 심지어 60대시니까 굉장한 그 기질을 발휘를 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정체, 네, 충남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이었습니다. 시의원이라고요? 시의원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태권도 협회 회장, 생활체육 태권도 연합 회장 이렇게 태권도, 검도, 유도 유단자였다라고 하고요. 임자 제대로 만났군요, 절도범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런 전문적인 제압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범인이 그 당시에 흉기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들고도 있을 수도 있고 제압하는 과정 중에 다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이 절도범 덩치가 상당히 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위협도 했다라고 해요. 이 의원을 향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그랬겠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원은 일단 경찰 오기 전에 내가 이 사람 제압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제압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유단자라고 해서 모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앞서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절도범이 혹시라도 흉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선뜻 자신의 안전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섰던 이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나를 중치마 걸린 내가 절로 가는 척하고 숨었어요.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 집으로 결국은 들어가더라고. 들어가길래 112에 내가 바로 주거침입으로 빨리 이런 도둑놈이 들어왔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를 했어요.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뭐 잠바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합각 오더라고. 그 저기에 또 흉기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가 들죠. 나도 내 나이가 65인데 한 2년 정도에 대장암 4기를 수술했어요. 항암을 48번 했어요. 많이 했어요. 머리도 2번 빠지고 그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아니 무술 유단자였다는 것도 놀라운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대장암 4기여서요. 항암 치료를 무려 48일이나 했다 그러죠. 세상에.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머리카락 다 빠졌다는데 주변의 암 환자들을 보면 머리카락만 빠지는 게 아니라 손톱, 발톱이 다 거의 아이고. 항암으로 이제 죽어가게 된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범인을 잡아주시고 제압한 건 좋지만 혹시나 건강에 위해가 가거나 나빠지시면 맞아요. 어떨까 싶은데 좀 무사하다고 그럽니다. 이제 건강이 굉장히 나쁜 상태이고 남들이 오히려 환자 대접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도 네. 그 범인을 끝까지 제압해서 있었다는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진정한 무술인이자
진정한 정치인의 장점만 혼합해 놓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무술이라는 게 꼭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 제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정치인이라면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할 거였는데 맞아요. 오랜만에 정말 제대로 된 무술 정치인을 본 것 같아서 이제 반갑고요. 이 새로운 영웅에게 좀 건강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분한테, 이런 이창선 의원 같은 분한테 우리가 무도인이란 말을 정말 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창선 의원의 선행이 과연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올해만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역시. 지난 7월 달에도 어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는 아하. 거예요. 그러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본인도 바쁘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상황인가 보네요. 예. 지난 7월. 교통사고를 보고 바로 차를 세우고 어머.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도우면서 네.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지혈을 도왔다고 하고 아하. 그리고 지난달 29일에도 네. 충남도에서 무형문화재 축제 행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80대 노인이 쓰러진 거를 보고 바로 또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도우면서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세요. 과거 앞서 선행, 남을 도왔던 이 장면이 또 포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래서는 안 되지만 일각에서는 호봐, 뭔가 보여주기식 아니야? 아니 그냥 도와주는 거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도와줄 수도 있지. 꼭 저런 무슨 증거 남기듯이 저런 사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다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창선 시의원이 평소에 구조대원들과 함께 직접 실종자 수색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아하. 또 의회 입성하기 전까지는 스킨스쿠버 활동으로 구조 활동에 직접 뛰어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그 활동은 못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사건 사고 현장이라면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돕고 계시다고 하네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설마 우리 뉴스파이터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인경 평론가님 본인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라. 그런데 본인 몸 생각하기도 바쁠 텐데 남을 생각하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지금. 그렇죠. 영웅은 임영웅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도 그러네요. 있는데요. 특히 지난 4월 15일부터는요.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백신 접종을 한 체육관을 찾아가서 백신 접종을 앞둔 시민들에게 예방 수칙이랑 예방 백신 접종 부작용 예방법까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현장에서 혹시 거동한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있다면 직접 휠체어를 또 끌어서 세상에. 이들을 도우면서 버티기도 한다는데요. 그렇게 늘 이제 암투병을 하셔다 봉사만 한다면 본업인 또 시의회 활동은 어떻게 할까 그러네, 의심을 하실 궁금하네요. 분이 있는데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답니다. 의회 활동을 시의회 의사 일정 단 한 차례도 빼먹지 않고 소화를 해서요. 야. 별명이 의지의 사나이라고 이제 별명 얻었다고 하는데요. 네.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분에게 칭찬해주기 위해서 공주경찰서에서 표창장까지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투철한 사명감. 참 흔한 말인데 너무 붙여드릴 분이 없었거든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별명과 딱 들어맞는 그런 분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신념을 가지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을 차고 교설에도 가서 의회를 해야 되니까 왜 시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다 해야죠. 당연히요.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시민들이 바라는 건 해야죠. 다 책임져야죠. 저는 원래가 어려서부터 그런 그 운동을 태권도를 해서 그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런 게 있어 나타나면 먼저 설선수면 내 몸 생각 안 하고 막 그게 이게 몸이 뱉는가 봐요. 정말로 공주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참 자긍심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창선 의원의 이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일은 없기를 좀 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파이터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최민수 씨 교통사고 듣고 꼭 팬분들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 그 뒷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최민수 씨의 아내 강주은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최민수 씨의 밝은 근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요.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도로 우리 민수가 더 빨리 회복하게 됐어요. 119 모두 감사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도움 주신 동네 주민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요. 환자복과 링거에도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최민수 씨의 모습을 사진을 게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진 보니까 보세요. 천상 배우이자 천상 연예인이라는 느껴지는 게 정말 특유의 쾌활한 모습, 얼마나 몸이 아플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런데 저런 쾌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모습은 상당히 아찔했거든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은 최민수 씨. 무거운 오토바이에 탄 채 넘어지면서 충격을 크게 받은 모양인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렸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다가가서 최민수 씨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를 해줘서 저렇게 이송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고로 저때 사고로 큰 수술까지 받았다. 저희가 거기까지 전해드렸잖아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 병원 이송됐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병원에 이송된 후에 최민수 씨가 집에서 안정을 취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일단 퇴원을 했었던 상황이죠. 네.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후에 호흡 곤란 등의 이 증상이 악화돼서 그래요? 이때 가래를 뱉었는데 이때 피가 섞여 나와서 어머. 병원에 다시 찾았대요. 그랬더니 긴급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4시간의 긴급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왜 수술을 받았냐 살펴보니까요. 이 무거운 오토바이를 탄 채로 넘어져서 갈비뼈 4대가 아주 좀 비스듬히 부러졌었던 아이고. 거예요. 이 비스듬히 부러진 갈비뼈가 아주 날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여기에 폐 부분이 찔린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어머. 합니다. 이로 인해서 늑막에 피가 고이게 됐고요. 그 피의 일부가 기관지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강주은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최민수 씨의 상태를 다시 한번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살펴보면요. 부서진 갈비뼈가 4대인데다가 쇄골도 부서졌고 또 무엇보다 폐를 부분 절단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4시간에 가까운 아주 대단한 수술을 마쳤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아내 강주은 씨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듯 싶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강조희 씨가 전에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건 최민수 씨와의 결혼은 1000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고를 남편의 입이 아니라 뉴스로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SNS에 강주은 씨가 올린 글이 참 제 마음에도 와닿았습니다. 혼인 서약의 고귀한 의미는 네. 가장 최악의 순간을 들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최악의 순간 속에 있는 게 아닌가. 힘들어도 얼마든지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동네 근처에 사는데 진짜 둘이 너무 손잡고 잘 다니는 인꼬 부부거든요. 최악의 순간에서 최고의 사랑을 찾는 이 부부가 빨리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아내분 강주은 씨가 대단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 부부관계에 꼭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쁜 일, 굳은 일이 생겨도 늘 옆에 자신의 말처럼 늘 옆에 든든하게 최민수 씨 옆에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하더라도 아내는 든든하게 지켜줬던 모습이 요즘처럼 인스턴트 사랑이 횡행하는 시대에 참 귀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뭔가 고속도로에서 아찔한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도움을 준 분도 이분이었다면서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최근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내용은 고속도로에서 정말 아찔한 상황을 겪었는데 한 유명 연예인의 도움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예,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네. 지난달 29일 밤 9시 30분쯤에 네. 강원도 강릉 방향 고속도로 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 부부가 양양 외할머니 댁으로 생후 30개월 된 아이와 함께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네. 고속도로 바로 중간에서 차량 결함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멈춰 설 수밖에 없었겠죠. 어머. 더더군다나 그 상황이 갓길이 좁아져서 3차선 차로에 차량이 절반 정도 걸친 채 정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밤 9시 반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 차가 멈춰요.
차가 고속도로 얼마나 쌩쌩 다닐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어두어둑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사고 위험성 때문에 벌벌 떨었을 거 아닙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굉장히 당황하고 공포스러웠을 텐데,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멈춰서 있어도 정말 무섭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차선에 비스듬히 어머. 2개 차선에 걸쳐서 그렇게 멈춰섰다는 거예요. 네.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 더군다나 커브길이라서 어머. 이 차가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겠죠. 아이고. 그래서 비상등을 켜도 뒷차가 나를 못 보는 상황인 걸 내가 아니까 아이고.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 네. 이게 약간 경사가 져가지고 삼각대 설치도 쉽지 않았고 세상에, 악조건이네요, 진짜. 네, 일단 전화로 사고 접수를 했는데 네. 그 팀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몇 번의 접촉 위험이 있었다는 어머, 거예요. 어떡해요. 그러다가 한 차량이 다가오면서 딱 이렇게 사고가 날 뻔했는데 어허. 뒤에 차량까지 같이 추돌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사중 추돌 사고가 날 뻔했는데 네. 그 맨 앞에 서 있던 급정거한 차량 그 차량한테 달려가가지고 네. 애기랑 애기 엄마 좀 태워서 1km 앞에 있는 휴게소까지 데려다 달라고 세상에.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상황에 일단 운전자분은 걱정이 되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더 큰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일단 아내분과 30개월 된 아이만 먼저 좀 피신시켜 주세요. 제 고장난 차량 뒷차례는 제가 할게요. 그런 상황을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딱한 상황을 말해도 최정화 기자님, 고속도로, 캄캄한 고속도로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부탁하는 거 누가 다 들어줘요, 이걸. 네, 사실 요즘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해당 승용차 안에는 심지어 이미 4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더 타는 것, 사실은 그 밤에 조금 몸이 불편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그 4명의 사람들은 흔쾌히 허락을 했다고 하고요. 세상에. 사연 속 누리꾼은 이 당시 경황이 없어서 아이 신발도 신기지 못하고 아이고. 아이를 안고 그냥 급히 차를 얻어 타서 휴게소까지 갔다고 합니다. 네. 특히 생각을 해보니 이 조수석에 있었던 남성이 특히나 더 참으로 친절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친절했느냐라는 부분의 설명은 네. 이 남성이요, 이 그 남편을 향해서 남아있는 남편을 향해서 차 뒤쪽으로는 절대 가지 마시고 조심하시라라고 남편에 대한 당부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일단 이 차를 타고 휴게소로 옮겨갔는데요. 네. 아이가 계속 울어서 휴게소에 도착을 하자마자 정신없이 내리는 바람에 이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만 하고 그냥 정신없이 내렸대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몸도 좀 따뜻해지고 정신도 들고 해서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 차로 다시 걸어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마침 또 그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더래요. 근데 그중에 아까 특히나 참 친절했었다는 그 조수석의 남성이 먼저 네. 말을 겁니다. 아이랑 어머니 두 분 다 놀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냐라고 세상에. 또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따뜻한 거 드시고 마음 좀 진정하시라라면서 음료 2병을 사서 따뜻한 음료를 사서 건네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니, 김유진 아나운서, 뭐 이런 동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글 쓰니까 음료수를 건네받고 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이 남성이 누군지 알아본 건데 이 남성이 네? 바로 트롯 가수 이찬원 씨였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이 글쓴이에 따르면 차 사고 때문에 본인이 너무 놀라고 정신이 나가긴 했었던 것 같다. 이찬원 씨를 몰라보다니 그러면서 그제서야 다시 곱씹어 보니까 남편에게 차 뒤쪽으로 절대 가지 말라고 걱정해준 사람도, 차에서 먼저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도, 또 마지막에 음료수를 가져다 준 그 사람까지 모두 이찬원 씨였다는 걸 알게 됐다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혹시 닮으신 분을 이찬원일까요? 이찬원일까? 이게 믿은 거 아닙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게 아니라 네. 진짜 이찬원 씨가 맞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저쪽에서 어떤 남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걱정해주고 뭐 음료수도 가져다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고마워서 나중에 살해하겠다면서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유명 연예인한테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랬던 거였구나. 네. 되게 막 뭐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이찬원 씨한테 감사 인사도 했거든요. 이찬원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치지 않고 가족들도 다 무사할 수 있었고 저는 그전에는 연예인들의 방송하고 실생활은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아. 이찬원 씨가 방송 이미지 그대로 네. 착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고 네. 그리고 또 기막힌 우연이 있는데 네. 이 사연을 올린 분의 어머니가 네. 이찬원 씨 팬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머니 벨소리가 진또배기였다고 하는데 아하. 이제는 본인도 벨소리를 진또배기로 바꾸겠다고 야. 본인도 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저희 몹쓸 고질병 의심하는 증세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정화 기자님, 이찬원 씨 진짜 맞다면 이찬원 씨한테 뭐 서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확인은 기자가 하겠습니다. 와, 역시. 네, 취재로 기자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찬원 씨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해당 사연 속 인물은 이찬원이 맞다라고 사실 어머, 확인을 대박 했고요. 사건. 네, 그리고 이찬원 씨가 참 따뜻한 게 본인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회사에도 말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어머. 왜 이렇게 착해요? 대박 사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금 인터넷에서도 난립니다. 누리꾼들은 가족들이 놀랐을 텐데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반응을 보인 한편 이찬원 씨가 인상이 좋더니만 정말 인성까지 완벽하다. TV에서도 선해 보였는데 더 호감이다 이러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겠어요. 저도 오늘부터 벨소리 진또배기로 할래요. 정말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다 내일이 아니면 다 모른 체 하는데 정말로 이찬원 씨 귀감이 돼준 행동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시계는 계속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 씨 낙상 사고 관련 뒷얘기가 계속해서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는데 심지어 119 신고 녹취록까지 공개됐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 당시 119 신고 전화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허허. 50초 분량의 녹취록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구급차를 요청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 후보는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로 주소와 아내의 증상을 설명을 했는데 아내가 토사광란,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 증상에다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좀 찢어져서 응급실로 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로부터 10여 분 뒤에 구급차가 도착을 해서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선대위 측에서는 김 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한 여러 이 각종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직접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군요. 당시에 신고 전화를 하는 이재명 후보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 아내분이요? 네. 제가 그걸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면서요. 나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거는 누가 일부러 한 거예요. 딱 몇 시간 만에 그게 전국 카톡망이 쫙 뿌려지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들으신 것처럼 직접 119에 신고도 하고 그리고 구급차 내부 CCTV에 찍힌 것처럼 그 병원에 실려가는 아내분 김혜경 씨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도 찍혔는데 그런데 온갖 억측이 SNS에 난무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김혜경 씨도 입을 열었다면서요, 최정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방금 영상에서 잠시 보셨지만 지난 일요일 오후에 경남 거제시 옥계해수욕장 오토 캠핑장에서 열린 지역 예비 부부와 함께하는 명신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내 김효경 씨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 행사는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에서 생중계가 되기도 했죠. 이재명 씨가 이날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원래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목소리라도 참석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아내의 이 의사가 있었음을 밝히는데요. 네. 3,000분이 들어오시면 통화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겁니다. 생방송 구독이 3,000분이 들어오면 네, 시청이. 그렇습니다. 네. 이때 3,0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이 후보의 이 휴대전화 속 아내 김혜경 씨가 무엇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까를 봤는데요. 네. 이쁜 마눌님으로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한때 논란됐던 집사람 이런 게 아니었고 이쁜 마눌님으로 돼 있었어 합니다. 당시에 직접 깜짝 통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접니다. 자기야. 야. 지금 사실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어요. 와, 시청자 중에 한 분이셨네요. 아직도 날짜를 안 잡았답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퍼플이에요. 자기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럼 꼰대 같아요. 어허, 양반이. 꼰대 같답니다. 요번에 제가 좀 사고가 있어서 다쳐보니까 정말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사랑과 애정이 넘칩니다. 통화가. 예, 저는 무려 2번이나 전신마취 수술을 했는데 그때도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은 남편과 같이 사는 저에게는 예,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해식 선대위 배우자 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부부가 진짜로 인꼬 부부라는 겁니다. 예, 뭐 출퇴근할 때도 이렇게 잘가 하면서 키스 내지는 뽀뽀를 하는 사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듣기로 굉장히 닭살 돋는 사이긴 하나 네. 근데 굉장히 오래 살 커플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세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부부가 매일 이렇게 뽀뽀를 하는 부부가 훨씬 더 오래 살고 장수한다라는 이제 통계가 있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통계가 있거든요. 저는 단명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네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김혜경 씨의 통화 내용의 첫 표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날씨 탓이 아니라 뭔가 이 피부에 뭐가 돋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저 표현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이 젊은 부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았을 때. 근데 자기야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평소에도 두 사람 이재명 후보와 아내 김혜경 씨가 어떤 이 부부관계가 정말 금실이 좋은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소개를 받았대요. 5명을 8월에 그 중에서 제가 선택되었답니다. 이 사람을 3번째 만났습니다. 3번째 만나가지고 내가 보자마자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죠. 계기가 뭐 이유가 뭐 있어요? 딱 보니까 그냥 사람이다. 확 가버린 거지. 그럼요. 저는 사실 결혼해서 이 사람한테 여보 당신 사랑해요 이런 말을 큰 소리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하고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우리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잘 갔다 오라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뽀뽀를 해요 아침에. 그렇습니까? 요즘도 하세요? 그럼요. 요즘도 해요.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경비실에 CCTV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경비 아저씨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저렇게 119 녹취도 공개되고 그리고 덩달아 당시에 명심 캠핑 때 예비 신혼부부들과의 이 즉석 통화에서 아내 김혜경 씨와의 깜짝 통화 내용도 공개되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이 논란이 수그러드는가 했는데 당시 현장에 도착했던 구급대원들이 칭찬을 받기는커녕 되레 혼이 났다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또 다른 구설에 올랐습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119에 이렇게 이송이 됐던 게 9일 새벽이었는데 사흘 지난 12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네. 당시 김혜경 씨를 이송한 구급대원들이 소위 이른바 말하는 VIP 이송과 관련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소방서가 분당 소방서였는데요. 네. 해당 관계자가 구급대원 3명을
퇴근한 이후에 다시 불러서 한 30분 이상 질책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퇴근하신 분들한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한다. 이건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또 더더군다나 이런 매뉴얼은 없었다라고 해요. 소위 말하는 뭐 VIP 이송과 관련해서 상부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매뉴얼도 없는데 네. 이런 질책이 온당한 것인가라는 비난 여론이 많이 불거졌고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본인의 SNS에 글을 남깁니다. 이 구급대원 3명, 그러니까 본인의 부인을 이송해준 이 3분은 훌륭한 공직자로 제가 얼마 전까지 경기도 공직자로서 이분들을 지휘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럽다. 그래서 성실하게 임무를 잘 수행한 이분들을 내용도 모른 채 질책할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과 그리고 경기 소방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오전 0시 54분 이재명 후보는 휴대전화를 통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앰뷸런스를 요청했고 아내가 구토,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얼굴에 열상이 있어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119에 전화를 한 본인과 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 자체가 없어요. 구두로는 부과할 수 있잖아요. VIP 인사에 대해서 뭐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 3분에 대해서 두둔하고 나섰음에도 논란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면서요, 하지근 평론가님.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소방관분이 할 일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럼 얘기 끝난 건데 굳이 거기다가 VIP 이송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윗분들에 대한 알아서 기기, 윗선 눈치 보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그전부터 우리나라 어떤 기관 같은 데서 국민들 무슨 사건 생겼을 때 국민들 챙기는 것보다 위에서 높은 분이라든가 정치인들 방문하면 의전을 더 많이 챙긴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혹시 또 여당의 대선 주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서 챙긴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과도한 수직적인 문화, 네. 권위주의 이런 것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네.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사안인데도 분당 소방서 관계자들의 이런 행위가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좀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보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운다. 부산의 문화나 또 관광 자원이라는 이거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발전 잠재력도 높고. 부산이 재미없잖아? 강남 같은 측면이 없잖아? 일단 귀에 쏙 들어오는데 어떤 자리에서 한 얘기예요, 장유민 변호사님? 이게 지난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지역에서 그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젊은 청년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 대표들에게 이 부산의 어떤 사업을 하는 그 상황과 관련해서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인구 감소율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구도 많이 저감되고 인구가 빠져나가면 또 기업 유치도 어렵고 이런 좀 악순환이 이제 계속될 수 있으니까 사실 부산을 부흥시켜야 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제 추진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 건 있는데 다만 이 맥락을 좀 제거하고 보게 되면 부산 재미없잖아. 나아가서 이제 강남과 비교하면서 뭔가 이제 지역 폄훼 아니냐. 이런 또 정치적인 공격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그 맥락을 읽어달라, 그 맥락을 이해해달라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이렇게 이 해명성 발언을 내놨습니다만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표 달라고 부산에 와서 재미가 없다니 부산이 재미없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네. 윤석열 후보 측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 후보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가 과거 부산을 찾아서 도시가 초라하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을 빚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쯤 되면 민주당의 지역 비하 DNA를 이 후보가 계승하려는 건 아닌지 분명히 물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비판하면서 지역 비하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당의 공식 해명에도 들으신 것처럼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접 또 나섰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인재들이 다 서울로 가고 부산이나 지방에는 안 내려오는다는 청년들의 하소연에 응답하면서 아 그래 부산 재미없지 다들 서울로 가는 게 그런 문제점을 맞장구 쳐주는 점에서 그 6글자만 부각시켜서 보도한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웃자고 한 이야기에 언론은 죽자고 달려든 격이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각종 미디어 매체들이 네. 진실을 다시 밝혀주고 있어서 예. 좀 오해는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없는 얘기를 언론이 한 것도 아니고 일단 다 들려드렸는데도 늘 언론이 뭔가 부풀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정아 기자님.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있나 봐요. 네, 대단히 억울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 언론사의 영상을 공유를 했는데요. 이 영상의 제목이 이재명이 부산 비하 발언, 전말 들어보며 오히려 감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발언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을 토로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논의하던 도중에 나온 발언이다라는 맥락을 짚은 영상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논란 발언 뒤에 부산의 문화나 관광 저는 상당히 우수하잖아. 발전 잠재력도 높고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좀 더 부각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심각한 언론 환경이다. 정말로 힘들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겨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의 줄임말 메타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향한 행선지가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불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찾아서 작심한 듯 언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죠? 네. 저는 어디 가서 말 실수 하나 안 하려고 정말로 하는데 이만한 걸 가지고 막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뭐 문제가 있어도 노 코멘트, 나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누가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로만 할 거 아니죠? 네!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나긴 한데 사실 요즘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거대한 벽을 넘을 때 여러분들 손잡아 주시겠죠? 네! 저희들이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말이 아니라.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즉흥적인 또 비유나 은유를 쓰는 과정에서 말 실수가 논란이 돼서 그랬을까요? 이른바 기자들의 즉석 질문, 이른바 백브리핑을 받지 않겠다. 이게 이게 또 논란됐었잖아요. 근데 다시 재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저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무슨 옷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 다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실례합니다. 제가 다 가야 되세요. 아니 대답 질문에 걸리는 만큼은 수고하세요. 이번에 질문은 받아주시고 가실 일 있잖아요. 잠깐만 해주세요. 먼저. 아이고 참. 수행하시는 우리 취재단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관련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오늘 추모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요. 앞서 언론 보도 행태, 작은 것도 부풀린다 이렇게 비판해왔던 이재명 후보. 어쨌든 백브리핑이라는 이 형식을 다시 재개한 배경과 이유가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8일 정도 백브리핑을 중단했는데 그러니까 비판적인 보도가 쏟아졌거든요. 언론을 기피하는 불통행보다 이런 식의 비판적인 보도가 쏟아졌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우리도 2030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자칫 세대론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점점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결국 다시 재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또 이제 이 국민과 소통을 또 하는 모습, 이재명 후보의 모습도 또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맞수라고 할 수 있겠죠.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의외의 곳에서 이 모습이 포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어디였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깐부 바로 오영수 씨인데 정말로 스타가 되긴 됐어요. 저렇게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를 맡았는데 아니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우리가 정치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신 건가요? 오영수 씨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날 고척 스카이돔을 찾은 의외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서 그 인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를 입고 한국 시리즈 기념 모자를 쓴 채 야구장을 찾은 이 사람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면서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윤 후보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주먹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야구 팬들과 나란히 줄을 서서 20여 분 만에 경기장에 입장을 한 윤 후보. 4층 좌석에서 다른 관중들처럼 박수를 치고 한식을 하면서 경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유인경 평론가님,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 야, 저 한국 시리즈 표 구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구했지? 특혜 아니야? 어떻게 구했습니까, 저 표? 예전 같으면 좀 특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KBO에 기자들이 부탁해도 안 줍니다. 아하. 그리하여 윤석열 후보도 예정된 그 죽으로도 갔지도 않았고요.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 앞에서 줄을 서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표를 구해서 표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좋은 자리를 못 구해서요. 네. 4층 저 맨 꼭대기층에 4층에 앉아서 홀로 쓸쓸히 봤습니다. 언뜻 봐도 VIP석은 아니네요. 진짜 일반 4층에 관중석이네요. 서서 네. 봤고요. 네. 혼자서 이제 할 수 없어서 그 수행실장인 다른 의원이 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윤석열 후보와 야구에 관련된 기사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용 의원입니다. 예, 예, 네, 예. 네. 근데 저분이 이제 야구 명문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출신이어서 아, 그래요? 예,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출사표를 던지면서 모교인 충암고 야구반에 찾아가서 같이 야구복 입고 했던 것도 다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미리 좋은 티켓을 사고 이런 건 아니고 똑같이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코로나가 좀 풀렸긴 하지만 음료수 마셔도 안 되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불러도 안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수치기도 하고 아. 홍보하면서 일어나시고 이렇게 몸집이 커서 다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네. 보이긴 했지만 소리도 지르고 확 풀썩 주저앉아서 하시다가 5회전까지만 보고 이제 그만두고 나오셨다는데요. 네. 야구장을 일부러 뭐 정치적인 행보라기보다 워낙 야구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야구를 좋아해요? 네. 어허, 야구에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대선이라서 찾은 건 아닐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또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이제 해태, 기아 그렇게 서울에 있을 때는 야구장을 오히려 자주 못 갔고 저는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가면은 의자 밑에다가
엉덩이 밑에다가 야구 프로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 광이었고. 아니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무슨 노래처럼 대전, 대구, 광주 찍고 그것도 아니고 대전 근무할 때 광주 근무할 때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구 강이면 응원하는 팀이 딱 한 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취재진이 질문을 하면서 어느 팀을 응원하냐라고 했더니 본인이 검사 시절에 이제 인연이 있었던 연고지에 그 부임을 하면 그 야구단을 응원했다는 겁니다. 검사 시절 근무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대전지검에 근무하면 한화, 대구에 근무할 땐 삼성, 광주 혜택이야.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놓은 건데 유독 윤석열 후보가 요즘 뭐 국민 포용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가서도요. 뭐 DJ 정신을 언급하면서 뭐 정치 보복하지 않았다. 나도 포용하고 모든 분을 국민으로 모시는 정치, 국정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 또 관심을 끄는 게 이날 경기는 KT와 두산의 경기였거든요. 네. 이 두 팀 중엔 어느 팀을 응원했을까요? 사실 두 팀 다 응원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야. 아무나 이겨라. 네, 그리고 네. 또 화제가 됐던 게 이날 입은 유니폼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 구단의 유니폼이 아니라 국가대표 야구 선수단이 입는 유니폼인데 이 옷은 어떻게 입게 됐느냐라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당에서 구해줬는데 내 몸집이 커서 나한테 맞는 옷을 잘 구할 수가 없는데 용케도 이 옷을 구해왔다라고 또 재치 있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셀프 디스까지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아마 예상 질문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런 또 이 잘 피해가는 답변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뭔가 최근에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하지근 평론가님. 예, 세 가지 변신 포인트가 있는데 아하. 첫 번째는 신중한 행보, 두 번째는 부드러운 이미지, 세 번째는 현장 스킨십 강화 이렇게 되는데 네. 신중한 행보가 뭐냐면 최근에 그 발언 관련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자유 발언을 줄이고 6일, 8일, 10일 행사들이 있었는데 주로 짝수날 다 네. 준비된 원고를 그러네요. 보고 읽었습니다. 오. 예, 신중하게. 허허. 그리고 그 경선 후보 토론회 당시에는 액션이 커서 네. 손바닥 보여줬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는 목포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러네요, 진짜. 그렇게 신중한 모습을 야, 보여주고 우리 제작진 있고 대단합니다. 진짜 딱딱딱딱 보여드립니다, 진짜. 네. 그다음에 부드러운 이미지는 뭐냐면 네. 최근에 후보 선출 당일인 5일을 비롯해서 당시에 분홍색 넥타이였거든요. 그다음에 6일에는 연분홍색 넥타이, 그리고 10일에는 연보랏빛 넥타이 이렇게 돼가지고 파스텔 톤 이미지로 본인을 부드럽게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은 선명성을 보일 때가 아니라 부드러운 포용의 이미지를 보일 때다라고 해서 부드러운 색깔의 넥타이를 맨다고 합니다. 대선은 대선인가 봅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데 저걸 또 자세히 유심히 보면 또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스킨십 강화로 이미지 변신하고 있다. 이건 또 언뜻 이해가 돼요. 앞서 야구장 찾은 것도 그런 맥락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뭐 민심 행보 이런 부분들을 주안점을 두고 그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에는 가락시장을 방문해서 물론 시장 상인분들을 만나 뵙는 자리였는데 누구부터 챙겼느냐. 본인 마크맨인 기자들, 현장 기자들부터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생하는 이 기자분들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했는데 대선 국면에서 뭐 이른바 마크맨이라는 기자분들은 모든 일정을 후보와 같이 소화하니까 굉장히 그렇죠. 강행군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내비친 것 같고요. 또 목포에서 청년들이 운영하는 지난 10일에는 일정을 갖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접 묵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2030 표심을 공략하는 행보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아마 야구 그 구장을 직접 찾은 것도 뭔가 청년층 그리고 2030 MZ 세대를 좀 공략하겠다 이런 뭐 분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 뭐 야구표도 구입하고 이게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지나가는 시민들이 막 헐 대박 이러면서 막 셀카를 찍기도 하고 거기에 네. 스스럼 없이 응하기도 하는 좀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오늘 이 만남에 많은 언론들과
또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했다면서요. 누굽니까?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야, 다 총출동했네요, 여기. 와, 맞습니다. 네. 일단 두 사람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출판 기념회에 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윤 후보를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정치 행보를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쨌든 주인공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인사말 이후에 축사에 나섰어요. 윤석열 후보의 축사 그리고 그 앞서 있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인사말 함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실언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드릴 자료를 써왔는데 그래도 우리 김종인 박사님에 관한 얘기니까 제가 뭐 실언을 좀 해도 뭐 상관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 예. 뭐 그렇게 얘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촉발 선대위원장은 마치실 계획이 있으신지? 나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자,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많은 언론, 많은 거물급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제발 와서 도와주십시오. 러브콜 보냈네요, 지금. 네, 뭐 구애 작전을 편 것이죠. 사실상 지금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선대위 구성에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을 어떤 형식으로 모실 것인지 그리고 뭐 당연히 선대위에 같이 합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긴 하지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선뜻 가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계기가 되면 도와줄 수 있다라고 뭔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실제로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준 셈과 다름없습니다. 본인이 뭐 정권을 갖고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내가 들어와서 나한테 인사권을 달라가 아니라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지 여부를 좀 가늠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실무형 선대위 그리고 네. 굉장히 좀 기능형 선대위를 꾸릴 것을 재차 주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윤석열 후보가 얼마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지금까지 합을 맞춰온 뭐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역할을 줄지에 따라서 이 유기적인 결합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가 신경 쓰일 일이 하나 발생했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아마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 서점에서 책보다도 그 벽화가 줄리 시리즈로 그려져서 논란을 빚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빚어지니까 주인이 흰 페인트 칠을 하고 그 그림을 덮었는데 그렇죠, 없어졌잖아요. 또 다시 새 그림을 이제 그려졌습니다. 그래요? 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제 저건가요? 네, 공개 토론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무속인 논란이 빚어졌었죠. 또 전두환 대통령 옹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얼굴 나오고 또 사과를 또 강아지 개 사과하는 뭐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게 나와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인들이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좀 지나치게 좀 나쁘게 표현하거나 혹은 그 보는 사람들이 좀 비방이나 혐오로 느껴지는 것 같은 거는 예술의 아름다운 기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서점 주인은 뭐 당연하게 내 표현의 자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그림이 네 장면 있잖아요. 왼쪽부터 보면 왼쪽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을 이렇게 검은색 테이프 같은 걸로 이 가린 듯한 표현을 썼어요. 저게 이제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장모.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이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윤석열 후보 장모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
그 연상시키는 듯한 그 그림인 것 같다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왕자, 개사과 논란, 전두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저 작가는 린 볼트라는 작가예요. 대체 어떤 배경과 어떤 이유에서 저 그림을 그렸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 제 감정선이 폭발해서 그림의 내용을 그 당일 바로 바꿨어요. 이재명 후보도 그림도 가능한 건가요? 어떤 내용이든 그거는 작가가 결정할 문제고요. 대신 작가 수준이 높아야 돼요. 수준 높은 작품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까? 최정아 기자님.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속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거와 진영 논리로 그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작가의 아까 이야기는 이야기의 씨앗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가와 소속사의 말이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이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님볼트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그린 것인데요.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점벽 그래피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림 좀 그렸다고 감옥 보내진 않겠지라고 적어놓고요. 이 그림을 공개를 했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속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와 진영 논리로 그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 공간에서 런웨이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고요. 이 벽을 또 내년 6월까지 대여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와서 이 공간을 좀 방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옥회 집회도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이 해당 벽화는 정치색으로 인해서 손상을 우려한 듯 아까 뭐 영상에도 잠시 나왔는데요. 본 작품을 훼손할 경우에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경고문이 붙어지기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니까 또 저렇게 또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볼 수 있도록 뭐 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 전달될까 관심이었던 이게 오늘 전달됐다고 합니다.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저도 가까이 봐서 이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커피도 주시네요. 아니 무슨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니까. 못 먹어서 그렇죠. 김밥이나 빵 이런 거로다가 막 끼니를 때우고 이러니까 그래도 뭐 재미가 있습니다. 체력 안배 잘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말씀 좀 전해주시고 하여튼 뭐 이제 건강 잘 좀 사모님 여사님하고 두 분 다 건강 잘 좀 챙기시라고. 바로 축하난이 전달된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한 차례 전달하려다가 불발됐었잖아요. 예상대로 덕담이 오갔네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서 윤석열 후보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이 특별한 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시중에 화원이나 꽃집에서 산 것이 아니라 청와대 온실에서 직접 기른 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도 아끼고 의미도 더한 청와대에 기른 난 전달하기,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앞서서 이 수석이 지난 8일에 원래 윤 후보에게 이 난을 전달을 하려고 했었다가 윤 후보 일정 때문에 한 차례 밀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인 오늘 난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게 전달되지 못했을 때 뭐 윤건영 의원은 좀스럽다 이런 표현으로 또 윤석열 후보를 또 애들로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축하난만 전달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앞서 보신 것처럼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 이철희 정무수석은 정치평론가로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분이어서 친화력이 굉장히 빼어나셔서 꼭 해야 될 말씀을 덕담을 섞어 잘한 것 같습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화면을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로서는 그렇게 살 빠져 보이지 않는데 근데 또 윤석열 후보가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프로에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음식에 진심인지는 시장 가는 곳만 많이 먹어서 할 텐데 이렇게 건강을 걱정해주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얘기를 나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 꼭 전해주시라고 하고 체력 안배를 잘하라고 하셨다. 2번이나 대선을 치러본 경험자로서 얘기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서 듣는 사람 본인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도 이렇게 건강 걱정을 해주는 것.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여사님이랑 2분 다 건강 챙기십시오. 네. 가장 쉬운 말이지만 진심 어린 건강 챙기는 것에서 좀 훈훈함이 그러겠죠. 느껴졌습니다. 진심이겠죠, 진짜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는 그러면 하정은 평론가님 오늘 윤석열 후보만 받는 겁니까? 야당의 후보들 중에? 그게 아니라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 전달 스케줄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지금 알려진 스케줄이 뭐냐면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후보가 받고 그다음에 3시에 김동연 후보 그리고 4시에 안철수 후보 이미 다 받았겠네요, 시간상. 네.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내일 오후 4시에 심상정 후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쭉 일정을 늘어놓고 보니까 후보라고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윤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축하난을 받지 못한 후보들도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고요. 네. 또 뭐 진보당의 김재현, 또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 등등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동연 후보는 받았는데 왜 나머지 다른 후보들은 못 받았지? 이게 지지율 차이인가?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율 차이는 크진 않거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죠. 그러니까 이 정부와 뭔가 합을 맞추고 이랬다는 그 관료 출신이라는 점 말고는 무슨 차이지? 이걸 어떻게 기준을 세운 거지? 라는 또 네티즌들의 질문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못 받았지만 난리 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누굽니까? 네, 어제 오늘 모르는 번호로 2분의 전화를 받은 사람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받았는데요. 그래요? 네, 주말 새 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무슨 글이냐? 허경영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이 전화 인증이었는데요. 그래요? 02로 시작하는 일반 전화를 받았더니 20대 재선 출마를 선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돌린 투표 동료 전화였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요? 전화 인증의 시작은 받지 말라라는 이 전화 그 정보 공유 차원이 많았었거든요. 네. 한 누리꾼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요. 서울 번호, 그러니까 02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허경영의 전화였다라면서 공익을 위해서 공개한다. 전화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1분 1초는 소중하니까요. 라면서 이 통화 목록에 이 캡처본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불법 스팸 전화 아니냐, 혹은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기분이 나쁘다라는 글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도 받았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 못 받았는데 그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런합니다. 넉 달 남았는데 벌써부터 투표 독려를 합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여기에 좀 극명한 개인의 취향이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되게 재밌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불쾌했다. 이게 도대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녹음된 전화를 보느냐라고 하는데 SNS를 즐기는 신세대들한테는 밈이라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걸 복제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들 놀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나는 못 받았다. 유행에 처지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싫어요라고 한 분이 2만 명이 넘어서서 결국 스팸 전화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거나 뭐 자동 스팸 처리된 누리꾼들은 이제 이건 광고 같아서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증샷에서 화제성이 된 것만은 확실하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게 놀이나 장난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된 정책을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전화는 일단은 시선 끌기에는 성공했어. 근데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장윤민 변호사님. 일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불법 아니야? 후보가 직접 이렇게 전화를 해도 돼? 유권자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화나 방문으로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지만요. 네. 누구든지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꼭 한 표 소중하게 행사해 주십시오. 이런 투표 권유를 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문제가 됐었을 때 중앙선관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법하지 않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때 아닌 전화로 논란이 된 그런 사람이 허경영 후보라면 이분은요, 상당히 젊은 층 사이에 의미 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무야홍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 당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2030의 지지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받은 후보들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홍준표 의원 얘기네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경선에선 패배했지만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의원. 지난 8일에 캠프 해단식에 청년 300여 명이 몰려들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요? 어제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의 꿈 홈페이지를 공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이 질문하면 홍준표가 답한다라는 뜻의 청문홍답 게시판이 있는데 네. 여기 하루 만에 게시물이 15,000개를 돌파한 데다가 홍 의원이 굉장히 친근한 닉네임 준표형이라는 닉네임으로 50여 개 답변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큰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합니다. 게시물이 하루 만에 15,000개. 대체 어떤 글들이 올라왔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문답이 있는데 네.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이 혹시 다음 당대표라든지 등등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홍 의원이 당대표는 2번이나 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내년 경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그 길은 졸업했어요. 라고 답을 했고 네. 만약 윤석열 후보한테 치명적인 흠이 생겨서 중도 사퇴하면? 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분은 사법시험을 구수한 사람입니다. 네. 절대 사퇴는 없을 겁니다. 라고 답을 했고 탈당 후 대선 출마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안 됩니다. 라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야, 단답형으로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정아 기자님 정치 관련 질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과 응답이 오갔는데요. 경선 결과 후 사모님의 첫 말씀은? 이라는 질문에는 이게 내 팔자인갑다 수거했어요. 아이고. 라는 답을 달았고요. 네. 또 어떤 분은 홍카 같은 남자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착한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응원해 주세요. 라는 말에는 저는 살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라고 답을 달았고요. 네. 꼭 몸 관리하셔서 다음 대선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에는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홍준표 후보가 이 국민의힘 경선에 뭐 본인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 역동성을 불어넣은 것은 아마 여당에서도 인정을 많이 하는 부분 같아요. 특히 2030 청년층의 어떤 뜨거운 바람, 뜨거운 관심을 국민의힘 경선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아마 자천타천으로 많이 인정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참여하겠다, 아마 불참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참여하기는 어렵다 했는데도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 쉽게 말하면 이걸 통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층과 대화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궁금합니다. 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 쉽게 말하면 패배한 후보가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해도 글쎄 별 탈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MZ세대들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선 떴지만 또 다른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가장 신기한 게 가장 전형적인 꼰대와 꼴통으로 보이는 홍준표 후보가 2030과 맥락이 통한다는 게 전 너무 신기했고요. 왜 그런지를 알 것 같습니다. 120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응답할 수 있습니까? 네, 단칼에 답했습니다. 네.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단호한 선배, 네. 시원한 선배의 말에 목말랐던 것 네. 같습니다. 조금 전에 표현 중에 뭐 꼰대는 요즘 많이 쓰니까
그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조금 답답함 이렇게 표현을 애칭입니다.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